네, 안녕하세요. 자, 10월 29일에 시행된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실력점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좀 좋지 못해도 크게 낙담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정답 지문 이후에 이제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자, 이를 우리는 법률상 소송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법률상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대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이외, 즉 다시 말하면 소송 위임에 의한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가 없죠. 자, 보기 2번입니다. 의뢰인과 소송 대리인 변호사 사이의 권리 의무는, 여기 이 두 개의 용어를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권 행위가 아닌 위임 계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게 보기 3번입니다. 자, 본안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제 파란색 보시면 강제 집행이나 보전 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을 가지죠. 이건 이제 권한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빨간색 볼게요. 자,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위임 계약상의 의무까지 부담하느냐? 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의무는, 권리 의무는 어디서? 위임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자, 소송 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 이걸 우리는 신급 대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급 대리 원칙에 따라서 물론 해당 어느 심급에서는 소송 대리권이 소멸할 텐데, 그게 소멸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원칙적으로, 다시 말하면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없다면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소멸이 됩니다. 물론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있다면 상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 그렇죠? 소송 대리권은 소멸할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 봅니다. 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한번 보시면, 자, 집합 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 얘네들은 이제 권리관계 주체가 되겠죠. 관리 의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자, 여기는 이제 제3자 소송 담당. 물론 이제 그 중에 임의적 소송 담당에 해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체납 권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옳은 질문입니다. 자, 2번 봅니다. 자,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피압류 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해요. 여기까지는 맞죠? 자,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채무자 이행소송 계속 중에 여기 이제 추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에 취하 등에 따라서 추심 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다시 채무자는 당사자 적격을 회복하겠죠. 근데 아니다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 적격은 직권조소 사항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어디서 상고심에서도 참작하거나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 4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4번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 등기 청구는 그때 피고 적격자가 누구냐 하면, 이건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노랑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1번 한번 볼게요. 자,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 여기 이제 항고는 통상항고를 얘기를 합니다.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해설 부분이죠.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적시항고는 집행정지호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통상항고는 집행정지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1번과 같은 조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자, 보기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랑이 부분 중요하죠. 그렇죠? 자, 자,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 이거는 민사 집행 절차가 아니고 민사소송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해설 부분 보시면 민사소송법상의 적시항고의 경우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항고 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즉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인의 적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항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항고 이유를 적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적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주의하고 암기해야 될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에서 중요한 표현은 항소법원입니다. 그렇죠? 자,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그 소속법원 합의부가 각하한 결정. 자, 이 각하한 결정은 어느 심급의 결정입니까? 항소심 심급의 결정이죠. 따라서 이 결정에 대한 적시항고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대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문제 4번 볼게요. 자, 제척과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는 그 단독 판사에게 이유를 밝혀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이제 말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신청은 누구에게? 그 단독 판사에 대한 기피라면 그 해당 단독 판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청이라는 부분하고 당부의 재판 그 두 개를 조금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 방법은 다만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보기 3번입니다.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제 각하가 되어서 소송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채 그 진행된 결과 본안 사건이 종국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절차 자체가 끝났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피 신청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그리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도 없게 되겠죠.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추가 자료로 나누어 드렸던 판례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보기 3번에 있어서는 기피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도 물론 같이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 지문 봅니다. 보기 4번이죠. 자, 기피 신청이 그 신청 방식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는 기피 신청을 각하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 해설을 한번 보시면 원래 민사소송법상의 적시항고는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세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번 볼게요. 이제 처분권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보기 1번이 정답 질문이죠. 이거 잘 보시면, 자, 원고가 이제 채무자가 될 거예요. 채무자인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합니다. 이런 말 해설해 보시면 여기 그렇죠. 채무자인 원고가 소장의 청구 취지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근데 법원에서 심리를 해봤더니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4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게 인정이 될 때, 자,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할 거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법원은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하여야 한다. 자,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 가보시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이렇게 이제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구의 전부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임대차가 종료해서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인도 청구를 했는데, 이때 이제 피고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를 했을 때, 자, 원고 임대인의 위 청구에는 건물 매수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 부분이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자, 볼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얘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 얘는 건물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철거 청구에는 인도 청구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 취지 변경 없이는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원고에게 성명권을 행사를 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할 건지 그렇죠 물어보라고 했고, 이렇게 원고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면 이렇게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보기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가 일부 청구를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든지, 그때 이제 과실 상계를 하겠죠. 혹은 피고가 자동 채권으로 상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을 때 이때 원고가 일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른바 외척서를 따라서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그렇죠. 만약에 일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옳지 않은 지문이 될 텐데 이제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부분은 그렇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옳은 것은 물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들을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이죠. 여기 보시면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하고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서에 대해서는 비록 청구 취지는 다르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두 청구 사이에서의 판결은 서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항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상계항변이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동채권이 소구채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제 보기 지문의 경우는 수동채권이 그렇죠. 피고가 행사한 동시행항변으로 행사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기 4번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이렇게 되면 노랑이 부분이 소송물이 되는 거고 여기 가등기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된다 그랬죠. 이때 선결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여기 하늘색 부분이죠. 가등기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보기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파란색 부분이죠. 원래 이제 기판력이 작용하려면 전소와 고소의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지만 선결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모순 관계 있는 경우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작용한다고. 따라서 여기 이 부분 파란색 밑줄 부분이죠. 전소의 기판력이 있는 법률 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 관계가 된다. 요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저 선결 관계에 있다 혹은 선결 문제가 있다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판력이 작용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복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경우도 이제 옳은 것은 물었죠. 먼저 이제 옳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송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제 보전 처분 신청도 중복 소송 금지 규정이 준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파란색 밑줄 보시면 이때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처분 신청의 이제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옳지 않은 부분들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렇죠. 보기 2번. 자, 추심해소를 이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를 했을 때 이때 압류 채권자가 그렇죠. 채무자가 제기한 소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심해소를 제기를 했다면 그때 이게 중복 소송에 해당하느냐? 그렇죠. 이건 이제 함정일 뿐이고 우리 판례는 추심해소는 중복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심해소인지 채권자 대위 소송인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다면 무조건 중복 소송. 근데 압류 채권자가 추심해소를 제기했다면 중복 소송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인지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 볼게요. 자, 채권자가 먼저 이제 채무 인수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 이행해소를 제기를 했더니 이 소송 계속 중에 채무 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를 했을 때 이 후소가 중복 소송이 되느냐? 아니죠. 중복 소송이 되려면 소송물이 동일해야 되는데 전소는 이행해소고 후소는 확인해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 소송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복 소송으로 처리하지 않고 후소는 어떤 문제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보기 4번 볼게요. 중복 소송 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어서 제기된 소에 대한 본안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판결은 당연 무효냐,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확정이 되면 기판적인 문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전소와 고소의 판결의 내용이 동일하면 뭐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모순될 때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뒤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뭐 이런 문제도 좀 어려운데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문들을 자만히 보시면, 그렇죠? 뭐 추후보완 사유의 유무, 부재 소합이, 그리고 뭐 확인의 이익, 그리고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매매약 완결권, 이런 이제 부분들은 다 뭡니까?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입니다. 자, 추후보완 항소에서 추후보완 사유 유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 때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직권조사 사항은 당사자 주장이 있더라도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권 발동을 하지 않아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의심이 들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자, 부재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해서 쟁점으로 삼아서 소액 적법 여부는 다투지 않습니다. 자, 뭐만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본안만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죠. 근데 법원은 이제 의심이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재소 합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시킬 수 있느냐? 아니죠. 그때는 지적 의무를 그쵸 행사를 해서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에 그때 가서 비로소 뭘 하면 된다?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라는 것은 근로관계를 회복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송 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합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는데, 다만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 요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고심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고심 계속 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 처리한다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자, 다음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부분도 가만 보시면 여기 먼저 이제 원칙은 이거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상고 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 보시면 직권조사 사항인 경우는 판단을 하여야 하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매매약 완결권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이 되었더라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나, 다, 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 지문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9번 볼게요. 자,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옳은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반소가 적법히 제기된 이상, 예비적 반소가 아닌 이상, 다시 말하면 그렇죠. 단순 반소인 이상은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의 소송 계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반소 제기될 당시에만 본소가 적법하게 소송 계속 중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비적 반소는 본소가 취하되면 소멸되죠. 그래서 예비적 반소가 아닌 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봅니다. 자, 피고의 예비적 반소. 예비적 반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밑줄 부분 보시면, 자, 1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게 되면 어때요? 예비적 반소에 대해서는 1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제 그런 사안이 있었죠. 1심에서 실수로 본소도 각하하고 예비적 반소도 각하하게 되면 예비적 반소에 대한 1심의 각하 판결은 뭐다? 효력이 없다 하는 부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정답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4번이죠. 자, 본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할 수 있다. 아니죠. 자, 취하된 경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조문이 있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자, 각하된 경우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하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재판상 자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 1번 볼게요. 자, 소송물의 전제 문제가 되는 여기 권리관계나 법률효과, 그렇죠? 노랑이 부분은 주요 사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법률관계나 권리에 관한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도 그것은 권리자백일 뿐이죠. 그래서 권리자백이기 때문에 자백이 성립되지 않아서 자백의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었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에 대해서 자백하면 예외적으로 자백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도 밑에 해설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이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그렇죠?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해요. 이걸 우리는 자인 진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자백이 성립되지 않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면 이후에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은 뒷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자, 진술 간주가 된 경우에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거냐, 자백 간주가 성립할 거냐. 자, 논의는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가 성립한다고 했습니까? 자백 간주가 아니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즉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자,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은 자백의 구속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원래 이제 자백의 구속력 때문에 일단 자백이 성립되면 이후에 자백을 철회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하면 그때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동의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요건인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자백이라는 요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밑줄 부분이 되겠죠. 자, 상대방이 아무런 이해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 요것만으로는 우리 판례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자, 증인신문과 당사자 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 지문은 보기 1번이죠. 자, 이제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당사자 신문. 자,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자,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느냐? 아니죠. 밑에 가시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두 문자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 출신은 과거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 법원은 신문상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죠. 또 한편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는 꼭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 보기 2번 봅니다. 당사자는 이렇지만 정인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에 처하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 출석하지 않으면 감시에 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기 3번입니다. 이러면 선서 무능력자가 되겠죠. 16세 미만인 사람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 무능력자예요. 16세 미만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 4번. 당사자 신문은 예외적으로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는 선서가 재량이었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은 우리 규정상 선서가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이라는 표현, 선서라는 표현 주의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2번 봅니다. 자, 소액사건 심판 절차와 독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또 옳은 것은입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3천만 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서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이행이 됩니다. 자, 그때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우리가 이제 소액 사건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급 명령에서 그렇죠.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행 권고 결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기 2번은 이제 정답 지문인데 어쨌든 밑줄 친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상소 제기하고 그렇죠? 상소 취하하고 구분하라고 비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경우는 일단 취하를 하면 아직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채무자는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었죠. 자, 이에 반해서 예를 들면 항소의 경우는 항소를 취하를 했는데 아직 항소 제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확정된 이행 권고 결정. 자, 기판력이 없죠.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지집에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준재심의소를 제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어떻게 청구이해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옳은 지문이에요. 뒷부분이 잘못됐죠. 이때 청구이의해소를 제기를 하려고 할 때 이행권고 결정 전에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 자,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이제 법원이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때 각하를 했을 때 즉시 항고가 가능하냐? 아니죠. 지급명령 신청 각하는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비교할 게 있죠. 이때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의 신청을 각하하면 그때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에 각하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에 각하냐, 그 두 개를 반드시 비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3번 볼게요. 서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진정성립 증명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정성립의 증명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해서 성립을 인정할 수 있었죠. 이제 뭐하고 차이점입니까? 주요 사실이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증거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똑같이 좀 한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지문 볼게요. 이제 보기 2번. 자, 당사자가 문서 제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물론 이제 제3자라면 이제 과태료 처분이죠. 하지만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법원은 그 문서에 의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다만 무엇은 할 수 있다?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기억하실 때 여기 하늘색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사실이냐 문서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정 제출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비록 서정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 간주가 되어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지 제출된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 간주되는 것은 무엇만 진술 간주가 된다. 사실만 진술 간주가 될 뿐이지 서정은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14번 봅니다. 자,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자, 이 문제도 이제 옳은 것은입니다. 그렇죠.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한번 보시고, 자, 옳지 않은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2번. 자, 사망자에 대해서 실시한, 자, 송달이에요. 송달. 그렇죠. 판결이 아닙니다. 재소정 사망자에 대한 판결이 아니죠. 사망자에 대해서 실시된 송달. 즉, 송달의 효력을 묻는 거예요. 자, 위법해서 무효이지만, 다만 어떤 경우라면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 서류를 수령하였다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뒷부분이 잘못된 거죠.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번에서 옳지 않은 부분은 뒷부분이죠. 이때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 기억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사무소는 여기 말하는 그렇죠. 1항의 영업소 사무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근무 장소일 뿐이죠. 즉 보충적 송달 장소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주의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다음 보기 4번 볼게요.
자, 피고가 변종 후에 사망해요. 자, 이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이 없죠. 따라서 이때 송달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했다면 이 공시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먼저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송달받을 사람은 있는데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을 했는데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다. 자, 그 경우는 유효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송달받을 사람 자체가 사망했기 때문에 송달받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공시송달을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개도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15번 볼게요. 소송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판례 웬만해서는 소송물을 별개로 보죠. 쪼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몇 가지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같다고, 즉 그 사유는 공격 방법일 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었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법리가 그대로 같이 적용이 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뭐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한다든지 뭐 계약의 취소, 계약의 무효,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을 했을 때 이들 각 뭐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의 사유가 소송물을 별개로 하는 사유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소송물은 하나일 뿐이고 공격 방법에 그렇죠 불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조금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원고가 이제 치료비 일부만 청구를 했는데, 자, 세 번째 줄 잘 보시면 명시적으로 유보했습니다. 이른바 일부 청구라는 것을 명시한 경우이죠. 자, 일부 청구라는 것을 명시한 경우는 그 일부 청구한 것만 소송물일 뿐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될 뿐이죠. 근데 여기는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4번 한번 볼게요. 여기 잘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소의 경우는 우리 판례는 대물 변제 예약 그리고 매매 계약 각각 등기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물이 달라요. 즉 하나의 계약 관계밖에 없는데 만약에 법원이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새로운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 말이 안 되죠. 계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소송물이 두 개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것도 조금 주의하셔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6번 봅니다. 자, 소의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채무자가 사회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그 부동산을 팔고 그 대금을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합니다. 잘 보시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게 사회행위고, 따라서 이 근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수익자예요. 근데 그 매각한 금액을 얘한테 변제를 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비록 말소가 되었더라도 채권자는 그 돈을 돌려받아야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하면 원상회복을 위해서 어떤 계약을, 사회행위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이 보기 3번입니다. 이게 이제 옳지 않은 질문인데, 이것도 이제 두 개를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문이 만약에 주장이 되었고, 그리고 경매 절차가 이미 끝났다면, 더 이상 근저당권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소외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경락인, 즉 매수인이 유치권 존재 사실을 몰랐겠죠. 그래서 큰 금액으로, 그렇죠, 높은 금액으로 경매에서 입찰을 했을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을 누가 떠안게 돼요? 경락인이 떠안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는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근저당권자로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문제 푸실 때
주장된 경우인지 이렇게 이제 주장되지 않은 경우인지를 반드시 먼저 여러분들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7번. 자,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제 보기 3번 한번 볼게요. 자, 대법원의 환송 판결. 자,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했다는 얘기는 항소심으로 다시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소송이 종료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 확정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대법원의 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뭘 제기할 수가 없다. 재심 해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각하를 시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재심 소송 절차에서 중간 확인 해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재심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서 재심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되면 이 부분이죠. 그때 중간 확인 해소의 심판 대상인 선결적 법률 관계 전부에 관해서는 심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리할 필요도 없이 그 중간 확인 해소는 그냥 각하시키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중간 확인 해소도 소송이죠. 자,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판결 주문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죠. 이때 만약에 중간 확인 해소에 대해서 주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 누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 볼게요. 자, 공동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 없이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철거 청구 해소를 제기하려고 할 때 이때 구분 소유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해야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그렇죠.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다음 보기 2번. 물론 이제 예비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긴 하죠. 그렇죠. 다만 70조 1항 단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쭉 가보시면 70조 1항 단서에 일부의 소취하나 화해 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하고 차이점이에요? 고유 필수 공동소송하고의 차이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자, 원칙적으로는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 혹은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해소 같은 것들은 비록 확인해소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뭐가 있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대세적 효력이 있죠. 물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를 했을 때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는 통상 공동소송이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다수 의견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19번 청구 병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옳은 것은이죠. 자, 먼저 보기 1번부터 봅니다. 자, 선택적 청구 중에 하나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선택적 병합이라면 원급 해소 판결을 하는 경우는 모든 청구를 기각하라고 배웠었죠. 근데 하나는 기각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재판 누락이냐 판단 누락이냐.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요? 자, 단순 병합은 재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은 재판 누락처럼 보여도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판단 누락으로 처리한다라고 배웠었죠. 따라서 선택적 청구 중에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은 재판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니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2번. 자,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단순 병합으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실수로 예비적 병합 형태로 소를 제기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단순 병합으로 보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보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단순 병합으로 심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볼게요. 자, 이 중에 하나의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자, 전부 판결을 했네요. 자, 그런데 누구만? 피고만 항소를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었죠.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상소라는 말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소 불가분의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항소심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불복하지 않은 청구 어떤 부분? 요 부분이 되겠죠.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기 3번은 이른바 이제 부진적 예비적 병합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그냥 한번 보시고, 자, 다음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적 병합에서 자, 주의적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자체가 전부 판결. 자, 여기서 피고를 하게 되면 뭐다? 전부 상소예요. 그래서 전부 판결에 대한 전부 상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모두 2심이 되고 모두 심판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청구는 2심도 되고 어떻게 항소심의 심판 대상도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토지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자, 위 소송의 변정 후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가 건저당권에 기해서 같은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느냐. 자,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요 판례는 좀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이 모습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계쟁물 승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쟁물 승계인데 전소가 물청이죠. 그러면 기판력이 미칠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근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 경우에 선결적 법률 관계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요 소유권을 받은 거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저당권을 이렇게 취득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판례는 이거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겁니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수험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푸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로부터? 전소의 원고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늘색 부분 보시면 전소의 토지 소유자, 즉 전소 원고로부터 이렇게 건저당권을 취득을 한다든지 설정을 받는다든지 혹은 전소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전소가 물청이어도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면 그렇죠. 전소의 원고인지 아닌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판력 시적 범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기판력의 시적 범위나 주관적 범위를 따지기 전에 기판력이 작용하는 상황인지를 먼저 따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잘 보시면 보기 3번. 자, 전소는 어떤 소송이에요? 토지 인도 청구의 소 및 건물 철거 청구 소송이고 자, 후소는 어떤 소송입니까? 건물 매매대금 청구의 소입니다. 그렇죠? 소송물도 다르고 선결 관계 있지도 않고 그리고 모순 관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판력이 아예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적 범위, 즉 변종 전의 사유이기 때문에 차단되느냐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건물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문제 21번. 자, 제3자 소송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자, 독립 당사자 참가 소송은 자, 합일 확정 소송이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합일 확정 소송이기 때문에 일부만 상소를 해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합일 확정을 요하는 안에서는 배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이 합일 확정은 어떤 합일 확정이라고 그랬습니까? 본안 판결에 대한 합일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했어요. 하지만 참가인의 참가 신청은 각하합니다. 자, 이럴 때 누구만 항소를 해요? 자, 참가인만 항소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전부 판결에 대한 일부 항소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참가인만 항소를 했는데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죠. 이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1심에서의 참가 신청을 각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안에 대한 합의 확정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심 판결 중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느냐?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각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보기 2번. 이거는 주의하셔야겠죠.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추수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서는 대세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에서는 원칙으로 봐서 확인에서는 대세효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는 공동소송 참가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기 4번입니다. 자, 보조 참가인이 독립 당사자 참가를 하게 되면 보조 참가인은 그렇죠. 참가가 종료가 돼요. 따라서 더 이상 보조 참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뭐 상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자, 변론주의와 성명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 효과. 그렇죠? 주장하지도 않았는데 요건 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 시사해서 그 제출을 권유할 의무가 있느냐?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시사해서 제출을 권유했다면 그 이름만 뭐가 된다? 적극적 성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 자, 보시면 자, 소멸시효 기산일은 뭐예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는 주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서 밑에 보기 4번으로 가보시면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 점유권원은 뭐다? 간접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밑에 쭉 가보시면 점유권원뿐만 아니고 여기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르게 취득시효 기산일은 간접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자, 그것도 좀 같이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자, 관할과 소송의 이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 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자, 전속관할이죠. 어쨌든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언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물론 이제 보실 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인지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인지 그것도 좀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 보기 2번. 자,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 물론 이 경우는 이송신청권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대해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했다면 그때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이송신청 기각결정을 했다면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송결정이냐 이송신청 기각결정이냐 그것도 좀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보기 4번. 자, 피고가 1심 법원에서 이렇게 밑줄 친 부분이죠. 이러이러한 그렇죠.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혹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죠. 요 밑줄 친 부분을 우리는 변론 관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이 변론 관할은 직접 이렇게 현실적 진술뿐만 아니고 진술 간주되는 경우도 변론 관할이 성립될 수 있느냐? 아니죠.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다음 24번. 제소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이 1번인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보시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여기 이 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자, 구청구가 되겠죠. 자,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자, 본안 판결이 선고가 되고 자, 항소심에서 어떻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서로 교환적 변경을 해요. 그래서 구청구에서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합니다. 자, 원칙은 이렇게 교환적 변경이 있으면 구청구에 대해서는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죠. 자, 하지만 이 사안은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전소와 같은 구청구를 구하게 되면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느냐. 자, 유일한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판례는 제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소와는 다른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죠. 일단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래는 이 제소 금지는 본안에 대한 전국 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한 경우만, 그렇죠, 우리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기 밑줄 친 것처럼, 자, 원고는 소를 취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우리 판례는 첫 번째는 이 경우를 소취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소취와 합의가 있는 경우도 제소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이것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죠. 25번. 자, 승계 참가와 소송 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 한번 볼게요. 이제 3번. 죄송해요. 이제 옳은 지문. 자, 원고가 잘 보세요. 이제 승계 참가인 승계 여부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 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서 피고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게 된다면, 자, 보통의 경우는 기존의 원고인 피참가인은 뭐 소송 탈퇴나 소취하 등을 통해서 소송에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소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원고하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제 우리 판례는 통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로 폐기가 되고 어떤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소송법 67조가 적용된다는 게, 그렇죠, 이번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에 변경된 다수 의견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다음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지문이죠. 이것도 좀 조금 주의를 해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승계 참가인의 참가 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피참가인은 소송에서 탈퇴가 된 거죠. 그래서 승계 참가인하고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판결, 즉 원심 판결에는 누구에 대한 판결은 없습니까? 피참가인은 소송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은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였는데, 자, 상소심에서 승계 참가인의 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졌을 때, 이럴 때 상소심 법원은 요 탈퇴한 요거죠, 피참가인의 청구에 대해서 심리 판단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지만 누구에 대한 판결은 없어요.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즉 원심 판결이 없기 때문에 상소심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해서는 심리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4번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실시된, 그렇죠, 실력점검 민사소송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